밤의 심장부, 서울의 불빛이 아득한 아래에서 한 청년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선우.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 그는 제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령이었다. 그의 방은 수많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으로만 밝혀져 있었고, 그 빛은 그의 집중된 얼굴 위로 복잡한 코드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오존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의 향,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그는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었다. 진성그룹, 한국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초거대 기업의 디지털 요새. 업계 최고라 자부하는 보안 전문가들이 구축한 철벽의 방어 시스템은 그 어떤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제로에게 그것은 단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복잡한 퍼즐에 불과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몇 주 동안 그는 진성그룹의 네트워크 외곽을 맴돌며 약점을 찾았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거대한 먹잇감의 방어를 탐색하듯 그는 끈질기고 메토디즘하게 움직였다. 그는 시스템의 미세한 균열 관리자의 사소한 실수, 프로토콜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 그는 성벽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신 보안 패치에 가려진 오래된 유지 보수용 백도어였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진성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테이블 중앙에는 진성그룹의 회장 이강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값비싼 맞춤 정장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눈빛은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유성바이오 측에서 우리 신약기술에 대한 특허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전무 그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 앉은 중년의 남자에게 향했다. 남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박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아마도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는 안일한 추측이었다. 이강혁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남자의 말을 막았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다. 이강혁은 오랫동안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우연이라고 이 바닥에 우연이란 건 없어. 오직 무능과 배신만이 있을 뿐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전무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섬뜩하게 울렸다. 그는 박전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위협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겠지.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룹이 입을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겠나. 선우의 방에서는 다른 종류의 승리가 펼쳐지고 있었다. 마지막 암호화키가 해독되고 화면에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녹색으로 깜빡였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이제 그는 진성의 신경망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겹으로 실행시켰다. 그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데이터 절도나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정보를 원했다. 진실을 원했다. 수년 전 그의 어머니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몸담았던 곳이 바로 이 진성그룹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선우는 항상 그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강혁과 진성그룹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먼저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재무기록, 연구개발 자료, 임원들의 개인 이메일 서버,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안 감사 로그까지. 정보의 양은 태평양과도 같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섣부른 움직임은 즉시 경보를 울리게 할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자신이 찾고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가늠했다. 한편 이강혁은 박전무를 처리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안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케르베로스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케르베로스의 완벽함에 대해 설명했다. 케르베로스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유기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어떤 해커도 심지어 국가 단위의 세조의 사이버 공격조차도 이 벽을 뚫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임원들은 감탄과 아첨의 말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이강혁의 비전과 리더십을 칭송하며 진성그룹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혁은 그들의 칭찬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난공불락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기어들어온 작은 균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해커란 돈이나 놀이는 좀도둑에 불과했다. 선우는 케르베로스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스템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소스코드를 열어보았다. 그것은 분명 대단한 물건이었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인 알고리즘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작은 모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강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식적인 프로필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자수성가한 천재 경영인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진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 하지만 선우는 그의 디지털 발자취를 역추적하며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했다. 숨겨진 차명 계좌, 정계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거래, 내역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비열한 공작의 증거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강혁은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능숙했지만 인터넷은 한번 기록된 것을 완전히 잊지 않는다. 선우는 오래된 서버에 캐시 파일 삭제된 데이터의 파편,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기록의 조각들을 모아 이강혁이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을 재구성해 나갔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남자였다. 선우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 서지연. 그녀는 진성그룹의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다. 그녀의 연구 파일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선우는 몇 개의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록은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선우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강혁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다. 그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진성그룹이 세계 기술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에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고 모두가 그의 말에 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배신자들을 모두 감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바로 그 순간 선우는 작은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강혁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프린터 제어 코드를 조작했다. 곧이어 회의실 구석에 놓인 최신형 네트워크 프린터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임원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프린터를 쳐다보았지만 이강혁의 연설에 집중하느라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A4 용지 한 장이 천천히 인쇄되어 나왔다.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프로미테우스. 그 단어를 본 이강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평정심에 균열이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설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선우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강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강혁이 그 단어를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선우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강혁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아킬레스건이었다. 선우는 이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회의가 끝난 후 이강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모든 직원을 물리고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홀로 남았다. 그는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프로미테우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모든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오늘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가장 작은 변칙 사항이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이것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성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선우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진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다. 마치 거인의 검처럼. 그는 오늘 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돌멩이는 거대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제 기다려야 했다. 이강혁과 진성그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진실의 조각이 드러나는지를.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커와 거대 기업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과거가 현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을 갈고 있었다. 이강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제로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밤의 어둠이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강혁의 제국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시스템 로그를 샅샅이 뒤졌지만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유령이 남긴 발자국을 찾는 것과 같았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경보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프로미테우스라는 단어가 인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그 과정은 디지털 세계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다. 보안팀장 최민주는 초조하게 마른 입술을 축이며 이강혁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는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는 이제 빈손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강혁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최 팀장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엑스레이처럼 최 팀장의 불안과 무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 팀장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최 팀장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침내 최 팀장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난 24시간 동안 모든 시스템을 정밀 분석했습니다만 침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강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찾을 수 없었다고 그게 자네가 내놓는 답인가? 수백억을 들여 구축한 보안 시스템과 업계 최고라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내놓는 답이 고작 모르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외부의 소행이 아니다. 이강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외부에서 뚫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경쟁사에게 매수된 놈이 있겠지. 당장 전 직원의 시스템 접근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최근 퇴사자 명단까지 샅샅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그는 최 팀장에게 명령하고는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여전히 이 사건을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문제로 치부하고 있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문제로. 같은 시각 도시의 한쪽 구석 선호는 자신의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강혁의 반응은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는 오만했고 위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프로미티어스라는 단어는 그에게 경고가 되기보다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이 되었을 뿐이다. 선우는 그에게 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그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실체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했다. 그는 다시 진성의 내부 서버로 접속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으로 회계 감사 자료와 법무팀의 비밀 파일이 보관된 곳으로 향했다. 그는 돈을 노리는 일반적인 해커들과는 달랐다. 그의 목표는 재정적인 이득이 아니었기에 그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릴 수 있었다. 바로 그들의 감춰진 치부 대중의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관한 정보였다. 수시간의 탐색 끝에 그는 완벽한 목표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경산 반도체 공장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는 진성그룹이 엄격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하지만 선우는 그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와 함께 숨겨진 내부 문건을 찾아냈다. 그 문건에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독성 폐기물이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인근 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는 원인 불명의 풍토병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파일에는 지역 정치인과 환경단체에 전달된 뇌물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산된 범죄였다. 선우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이강혁의 제국은 이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보를 그냥 유출하지 않았다. 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거대 언론사는 진성그룹의 광고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작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립 언론사 진실의 목소리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했다. 그는 여러 겹의 가상 사설망과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의 IP 주소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암호화된 이메일로 압축된 파일을 전송했다. 이메일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을 남겼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찾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진실의 목소리에 작은 온라인 기사 하나가 인터넷을 달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경산 공장서 유독 폐기물 무단 방류 의혹, 내부 고발 자료 입수.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기사였다.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내부 보고서와 데이터의 신빙성은 매우 높았다. 곧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오가 되자 주요 방송사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강혁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홍보팀과 법무팀 임원들이 그의 앞에 모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이강혁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의 분노는 유독 물질 유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감히 누군가가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공격이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당장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서 기사를 내리도록 압력을 넣어오자미. 진실의 목소리. 따위의 삼류 매체는 아예 폐간시켜버려. 그리고 이건 경쟁사의 소행이 분명하다. 우리 신약 기술을 노리는 놈들이 벌인 짓이야. 해커는 그저 돈 몇 푼에 고용된 끈아풀에 불과해. 그는 여전히 제로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즉 기업 간의 암투와 돈을 노린 범주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 했다. 그는 익명의 해커가 개인적인 동기, 즉 복수나 정의 구현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돈과 권력으로 설명 가능했다. 선우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TV 화면에 나오는 이강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강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이번 사건이 진성그룹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세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유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에 대한 냉정한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기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이강혁이 최소한 대중 앞에서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진상조사를 약속하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덮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그 순간 선우는 깨달았다. 이강혁은 자신이 어떤 경고를 보내든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강혁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선우의 노트북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진성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이 제보자의 IP를 추적하기 위해 진실의 목소리에 서버를 해킹하려 한다는 첩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선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여러 겹의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다. 진성의 보안팀이 진실의 목소리, 서버에 침투하는 순간 그들은 선우가 미리 심어놓은 코드에 의해 엉뚱한 곳으로 유도될 것이다. 그곳은 바로 경쟁사인 태영전자의 서버였다. 선우는 진성그룹이 경쟁사를 공격했다는 거짓 증거를 남겨 그들의 싸움에 불을 붙일 계획이었다. 거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유령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선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쉬고 있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바로 이강혁의 펜트하우스일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경고는 무시당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아버지의 제국을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워졌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아직 그가 공개해야 할 진실은 많이 남아 있었다. 선우가 파놓은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다음날 아침 언론은 진성그룹의 환경 스캔들 대신 새로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진성이 경쟁사 태영전자의 핵심 서버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선우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거짓 로그와 조작된 데이터 패킷은 진성의 사이버 보안팀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태영전자는 즉각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진성그룹은 당혹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강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적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연이어 2번의 기습을 당한 셈이었다. 한 번은 내부 정보 유출, 또 한 번은 해킹 누명. 그는 이것이 단 하나의 적, 즉 제로라고 불리는 유령의 소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경쟁사들의 비열한 공작과 내부의 배신자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거인들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금융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이 혼란은 선우에게 완벽한 연막이 되어주었다. 진성의 보안팀이 외부의 누명을 벗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내부 시스템의 감시망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졌다. 선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정보 유출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탐정이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이강혁의 제국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메테스와 그의 어머니 서지연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다시 진성의 데이터 심연 속으로 다이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신 재무자료나 임원들의 이메일이 아니었다. 그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오래된 디지털 창고, 즉 수년 전에 사용이 중단된 낡은 서버 아카이브로 향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신 정보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느라 과거의 기록이 잠들어 있는 이런 곳의 보안에는 소홀하기 마련이다. 선우는 바로 그 허점을 노렸다. 그는 디지털 고고학자처럼 잊혀진 데이터의 무덤을 파헤쳤다. 수많은 인수합병과 조직 개편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자회사들의 서버 이미지, 오래된 운영체제 위에서만 작동하는 낡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백업 파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정보의 바다라기보다는 버려진 데이터들의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다. 하지만 쓰레기장에도 보물은 숨겨져 있는 법이다. 몇 날, 며칠 동안 그는 의미 없는 데이터의 파편들을 조합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10여 년 전 진성에 흡수합병된 작은 바이오 연구소 너젠의 인사기록 서버 아카이브였다. 그는 무심코 파일을 훑어보던 중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폴더 하나의 시선이 멈췄다. HRR, Archive, Classified. 기밀로 분류된 인사기록.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인사기록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암호화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폴더에 접근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강력한 암호화 장벽에 가로막혔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용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었다. 독자적으로 개발된 매우 변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자물쇠 같았다. 선우의 해커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이 자물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암호화 코드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특정 논리 패턴과 키워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암호를 만든 사람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그는 암호 설계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코드의 특정 부분에서 반복되는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다.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던 기억. 특히 프로메테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코카소스 산맥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유난히 슬픈 목소리로 들려주곤 했다. 프로메테스. 선우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혹시 그는 프로메테스와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코카소스 불 독수리,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했던 특정 별자리의 이름까지. 수백 번의 실패 끝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에게만 알려준 그녀의 어릴 적 별명이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화면에 Access Granted라는 메시지가 녹색으로 빛났다. 암호화가 풀리고 그 안에 파일 목록이 드러났다. 파일은 단 하나였다. SYJ Final Record PF.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첫 페이지에는 증명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미소를 띤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서지연. 그는 숨을 죽이고 파일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어머니의 진성그룹 재직 시절 마지막 인사기록 카드였다. 입사일 주요 경력, 그리고 그녀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목록. 그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주요 참여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책임연구원.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록을 발견했다. 퇴사일. 그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사망일보다 거의 6개월이나 빠른 날짜였다. 그리고 퇴사 사유란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의원 면직, 자발적인 퇴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당시 인사팀장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붉은색 글씨로 적혀 있었다. 회장실 직속 명령에 따라 추가 문의 및 관련 기록 열람 일체 금지. 선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진성그룹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그렇게 들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사고를 당하기 훨씬 전에 이미 진성그룹을 떠났다. 그것도 자발적인 형식으로. 그러나 무언가 엄청난 압력에 의해 강요된 퇴사였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 왜 이강혁은 어머니의 퇴사 사실을 숨기고 그녀가 회사에 다니다가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며야만 했을까? 선우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중단 명령서 사본이었다. 프로젝트 중단일은 바로 어머니의 퇴사일, 바로 전날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그 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 일에 반대했거나 그 진실을 외부로 알리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강혁은 그것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어머니를 회사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는 사고를 당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선우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고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낯선 얼굴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익명의 해커, 제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을 찾아야만 하는 아들 이선우였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어머니를 빼앗아간 남자 이강혁이 있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이강혁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자신의 파편화된 과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아주 희미한 미소의 잔상뿐이었다. 그 기억마저도 곧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이강혁은 더 이상 자신의 사이버 보안팀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경쟁사 해킹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었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규칙이나 절차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상대를 물어뜯을 수 있는 사냥개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비서이자 해결사인 김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김 실장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와 이강혁 앞에 섰다. 그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이강혁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 온 인물이었다. 이강혁은 책상 서랍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차가웠다. 다크웹에 접속해서 로그 호라이즌을 찾아. 그들이라면 이 유령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단 조건이 있다. 산채로 잡아. 누가 배운지 내 눈앞에서 직접 실토하게 만들어야겠다. 로그 호라이즌. 그들은 국경도 윤리도 없는 디지털 용병 집단이었다. 돈만 받으면 국가의 기관망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비밀을 훔치며 때로는 사람을 디지털적으로 암살하기도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악마와 거래하는 것과 같았지만 이강혁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우는 며칠 동안 자신의 작은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잔해를 쫓고 있었다. 어머니의 인사기록 카드를 발견한 이후 그는 진성그룹의 낡은 서버들을 샅샅이 뒤지며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강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는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시스템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스캐닝 패킷, 훨씬 더 공격적이고 변칙적인 접근 시도들이 그의 방화벽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진성의 보안팀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정교하고 집요했으며 마치 굶주린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것 같았다. 선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강혁이 외부의 전문가를 고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연결을 끊고 위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프록시 서버들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개의 가상 머신 위에서 작업을 분산시키고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상대는 그를 단순한 데이터 도둑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로그 호라이즌의 추적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선우가 거쳐간 네트워크 노드를 역추적하며 그의 동선을 좁혀왔다. 그들은
선우가 남긴 아주 미세한 데이터의 파편까지 분석하여 그의 습관 선호하는 코딩 방식, 심지어 활동 시간대까지 파악하려 했다. 선우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움직일수록 더욱 옥죄어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 자신의 아지트를 떠났다. 그의 아지트는 언제든 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도시의 혈관처럼 얽힌 지하철을 타고 익명의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다. PC방 도서관 24시간 카페를 전전하며 그는 추적을 피하는 동시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삶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항상 경계해야 했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정신적인 피로가 극심하게 몰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한 대학 도서관의 구석자리에서 낡은 서버에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깜빡였다. 누군가가 도서관의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그의 노트북에 직접적인 침투를 시도하고 있었다. 로그 호라이즌이 마침내 그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선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는 비상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USB에 담긴 핵심 파일만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도서관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들을 느낄 수 있었다.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 몇몇 젊은이들이 부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자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책장 사이로 몸을 숨기며 비상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도서관의 구조와 비상 대피로를 순식간에 머릿속에 그렸다.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순간 그의 뒤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더 이상 학생인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훈련받은 사냥꾼들이었다. 선우는 건물을 빠져나와 번화한 거리로 뛰어들었다. 그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무선 이어폰으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선우는 깨달았다. 단순한 달리기로는 그들을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들의 시스템을 역이용해야만 했다. 그는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역은 수많은 CCTV와 통신망이 얽혀있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공사의 교통관제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뚫어놓은 비상통로였다. 그는 추격자들이 자신을 놓치도록 만들기 위해 몇몇 구역의 CCTV 화면을 과거의 영상으로 바꿔치기 하고 열차의 도착 안내 시간을 조작했다. 추격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눈앞에서 목표물이 사라진 것이다. 선우는 그 틈을 이용해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의 문이 닫히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창밖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추격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짧은 승리의 순간을 맛보았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지트 장비, 그리고 익명성까지. 그는 이제 도시의 미아가 된 것이다. 그날 밤 선우는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상대는 돈과 권력, 그리고 폭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반면에 자신은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과신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위가 현실 세계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멀리 도망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이강혁이 자신을 잡기 위해 어둠의 힘을 사용했다면 자신 또한 그 어둠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비적인 태세에서 벗어나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로그 호라이즌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 다크웹에서 새로운 장비와 신분을 구매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제로가 아니었다. 그는 로그 호라이즌을 사냥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이것은 이제 진실을 찾는 싸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게임에 다시 뛰어들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선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었고 로그 호라이즌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간수들이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간수의 목을 물어뜯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허름하고 축축한 고시원 방 단 하나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의 의지에 새로운 전쟁을 구상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사냥감은 자신을 쫓는 사냥가의 로그 호라이즌이었다. 지난 며칠간의 추격전에서 그는 그들의 공격 패턴과 통신 방식을 분석했다. 그들은 강력하고 조직적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목표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들은 제로를 돈을 받고 움직이는 단순한 해커로 여겼지만 선우는 복수심과 진실에 대한 갈증으로 움직이는 존재였다. 그 동기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이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강혁, 하지만 이제 그는 진성그룹의 거대한 성벽을 두드리는 대신 성주의 침실문을 직접 열어젖히기로 결심했다. 이강혁의 개인 서버. 그곳은 진성의 기업 네트워크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디지털 금고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했다. 이강혁처럼 오만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두는 법이다. 작전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먼저 로그 호라이즌을 유인할 미끼를 던졌다. 그는 진성그룹의 해외 지사 중 가장 보안이 허술한 동남아시아 지사의 네트워크에 일부러 흔적을 남기는 공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마치 아마추어 해커가 저지른 것처럼 어설프고 소란스러웠다. 로그 호라이즌은 즉시 미끼를 물었다. 그들의 주력팀 대부분이 해외 지사 서버로 쏠렸고 본진의 감시망에 순간적인 공백이 생겼다. 선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강혁의 펜트하우스 개인 서버를 향한 침투를 시작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뒷문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강혁이라는 인간을 분석했다. 그의 자서전, 과거 인터뷰, 심지어 그가 즐겨 읽는다는 고전까지. 그는 이강혁의 사고방식을 해킹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강혁의 펜트하우스는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었고 이 시스템은 그의 개인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다.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것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선우는 시스템을 설치한 하청업체의 네트워크를 해킹했다. 그는 그곳에서 유지보수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마스터키와 백도어 코드를 훔쳤다. 이제 그는 이강혁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백도어를 통해 스마트홈 시스템의 제어권을 장악했다. 온도 조절, 조명, 보안 카메라까지.
이강혁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그의 소나귀에 들어왔다. 이제 마지막 관문 개인 서버에 방화벽만이 남았다. 로그 호라이즌이 남겨둔 파수견 프로그램들이 그의 침입을 감지하고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경고창과 공격 코드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선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로그 호라이즌의 공격 패턴을 분석한 상태였다. 그는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방화벽에 논리적 허점을 만들어냈고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냈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그는 마침내 이강혁의 성역 안으로 들어왔다. 서버의 내부는 이강혁의 성격처럼 냉정하고 질서전견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폴더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이름조차 없는 단 하나의 아이콘으로 존재하는 암호화된 아카이브 파일. 그것은 주변의 다른 파일들과는 이질적인 어두운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선우는 직감했다. 그가 찾던 모든 것이 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파일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상상 이상의 암호화 장벽에 부딪혔다. 그것은 현존하는 모든 해킹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것이었다. 양자 컴퓨터가 동원되어도 수백 년은 걸릴 복잡성이었다. 기술적인 접근은 불가능했다. 선우는 다시 한번 이강혁이라는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비밀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이강혁이 될 법한 모든 것을 암호로 입력했다. 진성그룹의 창립일 그의 좌우명, 그가 존경한다는 인물의 이름, 심지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코드명까지.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때 그의 눈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비밀이 이강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면, 이 비밀이 어머니 서지연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어머니의 이름과 생일, 그들의 첫 만남일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들을 입력했다. 하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서버의 임시 폴더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크기의 음성 파일을 발견했다. 녹음된 지 10년도 더 된 손상된 파일이었다. 그는 파일을 복구하여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지금의 이강혁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단 하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선우야. 선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이, 선, 우, 그리고 엔터를 눌렀다. 화면에 암호 해독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강혁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지키는 암호로 자신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카이브가 열리고 그 안의 내용물이 화면에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감춰진 역사이자 한 가족의 비극이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젊은 시절의 이강혁과 어머니 서지연이 다정하게 어깨를 기댄 채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갓난아기인 자신을 품에 안고 서투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강혁의 모습. 선우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다. 처음에는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메시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논쟁과 갈등으로 변해갔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두고 벌이는 격렬한 싸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와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이강혁. 그리고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 당신이 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떠나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우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디지털 유서였다. 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화면 가득 채워진 글자들이 그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선우에게, 네가 이 글을 읽게 될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단다. 그의 이름은 이강혁. 엄마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거대한 야망은 그 자신과 우리 모두를 삼키려는 불꽃이었단다. 엄마는 너를 그 불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어. 부디 그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마렴. 선우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가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괴물,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던 악마, 진성그룹의 냉혹한 제왕 이강혁. 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분노와 증오 정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뒤엉켜버렸다. 그는 누구를 증오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그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령 해커 제로는 사라지고 길 잃은 아들 이선우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진실은 칼날이었다. 그것은 선우의 존재를 지탱하던 모든 것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고시원의 차가운 방 안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빛이 그의 넉나간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젊은 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떠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그러나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유령들이었다. 이강혁,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의 근원이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그의 심장은 텅 비어버린 듯 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혼돈과 깊은 슬픔이었다. 어머니의 유서 속 문장들이 그의 뇌리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부디 그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마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강혁의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야망이 언젠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마지막 말은 용서의 간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경고이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 선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복수를 한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목적지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넌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행복한 모습. 그 모든 것이 유리병 너머의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아니, 그는 자신의 삶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그의 정체성은 제로라는 이름 아래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해커,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할 수 없었다. 이강혁의 아들 이선우. 그 이름은 족쇄처럼 무겁게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뉴스 화면에서 보았던 냉혹하고 권위적인 CEO의 얼굴, 그리고 사진 속에서 자신을 안고 행복하게 웃던 젊은 남자의 얼굴. 두 개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은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그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강혁은 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버린 아들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비밀의 암호로 사용했을까? 그것은 아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희생시킨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오만한 표식이었을까? 선우는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암호 하나가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악당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복잡하고 모순된 인간이었다. 선우는 자신의 싸움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했다. 처음에는 막연한 진실을 쫓았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이강혁의 제국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엇도 의미가 없었다. 이강혁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진성그룹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그것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까? 아니, 그녀는 파괴가 아닌 보호를 원했다. 아들을 지키고 사랑했던 남자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어머니의 유서는 선우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파괴가 아닌 구원을 향해야 했다. 이강혁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그를 이해해야만 했다. 그를 괴물로 만든 거대한 야망의 실체, 즉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야 했다. 그것만이 어머니의 죽음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는 길이자 아버지의 죄를 마주하고 자신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목표는 더욱 선명하고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해커 제로로 숨어서 싸울 수 없었다. 그는 아들 이선우로서 아버지 이강혁의 앞에 서야만 했다. 돌멩이를 던져 성벽에 균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고 들어가 왕과 직접談判을 지어야 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며칠간의 방황 끝에 선우는 새로운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분노와 혼란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서 그는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디지털 서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강혁의 감시를 피해 동료 연구원에게 비밀리에 보낸 메시지의 흔적 같았다. 메시지는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몇 개의 단어는 복구할 수 있었다. 인간윤, 윤리, 통제불능, 그리고 오초이 기자. 오초이. 선우는 그 이름을 즉시 검색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의문의 스캔들에 휘말려 언론계에서 퇴출당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는 당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무언가를 취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니는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있었다. 선우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초이 기자를 찾아야 했다. 그녀라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을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외부의 조력자를 구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제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지를 잇는 싸움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에 훌쩍 수척해진 청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제로의 차가운 눈빛도 길 잃은 소년의 불안한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그의 내면의 투쟁은 끝났다. 이제 외부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오초이를 찾는 것은 유령을 찾는 것과 같았다. 10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언론계의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였다. 거대 기업과 광권력의 비리를 두려움 없이 파헤치는 그녀의 기사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곤 했다. 하지만 진성그룹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 그녀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인터넷 어디에도 그녀의 최근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마치 세상이 그녀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선우에게 디지털 세계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었다. 그는 잊혀진 데이터베이스와 오래된 공공기록을 파고들어 오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흔적들을 추적했다. 그녀는 여러 번 이름을 바꾸고 거처를 옮기며 세상의 눈을 피해 살고 있었다. 마침내 선우는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시간의 책방이라는 작은 헌책방에서 그녀의 현재를 찾아냈다. 선우는 며칠 동안 책방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관찰했다. 오초이는 예전에 날카롭고 당당했던 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중년 여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경계심과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무작정 그녀를 찾아갈 수 없었다. 10년의 은둔 생활은 그녀를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먼저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사용해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그녀의 낡은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의 단편과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시를 조합한 문장이었다. 불을 훔친 자는 간을 쪼이지만 진실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며칠 동안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선우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거나 혹은 그녀가 이미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암호화된 메신저로 새로운 연락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내일 오후 3시 남산공원 3번째 벤치. 혼자 와. 짧은 메시지였지만 선우는 그것이 오초이의 답장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선우는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주위를 살폈다. 공원은 평화로웠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느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오초이가 천천히 벤치로 다가왔다. 그녀는 선우의 옆이 아닌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신문하는 형사와도 같았다. 당신이군. 메일을 보낸 게.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으로 인해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기자의 예리함이 살아있었다. 누구지? 진성에서 보냈나? 아니면 이제 와서 나를 조롱하러 온 건가?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정중하게 마주 보았다. 저는 진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적이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저는 제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던 진실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초이는 코웃음을 쳤다. 진실 풋내기 해커가 말하는 진실 따위에 이제 관심 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당신이 뭘 가지고 있든 나를 다시 그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거야.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서지연 연구원을 아시죠? 선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오초희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고통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지연. 그것은 그녀의 기자, 인생을 끝장낸 취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부채감으로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복구된 메시지의 일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오초이 기자, 통제불능. 비록 단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그것은 서지연 연구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오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화면의 글자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 있었군요. 내가 연락이 끊긴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선우는 차마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저는 진성의 서버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그토록 원했던 자료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감춰진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오초이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선우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 젊고 미스터리한 해커는 단순한 허풍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실이라는 이름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보기로. 장소를 옮기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요. 그들은 오초이의 헌책방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작은 다락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선우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고는 맞은편 낡은 소파에 앉았다. 이제 말해봐요.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리고 서지연 연구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를 믿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서지연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강혁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제로로서 어떻게 진성의 시스템을 뚫었고 환경 스캔들을 폭로했으며 어머니의 흔적을 추적하다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오초이 기자의 이름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선우의 말을 경청했다. 선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들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어. 오초이는 10년 전의 기억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 즉 서지연으로부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서지연은 프로젝트가 변질되고 있으며 이강혁 회장이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위험한 기술에 집착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심지어 불법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까지 있었다. 나는 증거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 하지만 이강혁은 한 수 위였지. 내가 기사를 터뜨리기 직전 그는 내게 스캔들을 터뜨렸어. 뇌물을 받고 기사를 조작했다는 누명이었지.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내가 믿었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렸어. 순식간에 나는 사회에서 매장당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서지연 연구원과의 연락도 끊겼어. 나는 그녀가 나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어. 그 죄책감 때문에 지난 10년을 유령처럼 살았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어머니는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방향에 반대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오초이 기자에게 접근했다. 이강혁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오초이의 명예를 짓밟고 어머니를 회사에서 쫓아낸 후 결국에는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와 오초이는 이강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똑같이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였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선우가 말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세상과 싸우는 법을 알고 저는 그들이 숨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초희는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진실을 향한 열망부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아요, 꼬마 해커. 당신이 열쇠라면 나는 그 열쇠를 어디에 꽂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지. 이제부터는 무작정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는 안 돼. 우리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해.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와 기자가 아닌 하나의 팀이 되었다. 세상을 속여온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합군이 결성된 것이다. 오초이는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취재 수첩과 녹음기들을 꺼냈다. 선우는 노트북을 열고 진성의 내부 시스템 지도를 펼쳤다.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킹이나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강혁과 진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엮어 세상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서사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어두운 다락방 안에서 진실을 향한 가장 위험하고 위대한 방역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오초이의 낡은 책방 다락방은 전쟁지휘 본부로 변했다. 벽에는 진성그룹의 조직도와 이강혁의 인맥관계도, 그리고 그들이 파헤쳐야 할 비리의 타임라인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뜨거운 커피향, 그리고 두 사람의 비장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이라는 메스를 들고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겨누는 외과 의사였다. 단순한 데이터 폭로는 안 돼. 오초이가 낡은 화이트보드에 작전의 핵심을 적으며 말했다. 대중은 복잡한 진실에 금방 피로를 느껴. 이강혁은 뛰어난 언론 플레이어야. 그는 이 모든 걸 경쟁사의 음해나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갈 거야. 우리는 그가 방역할 틈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한 방을 날려야 해. 그녀의 말은 옳았다. 선우가 이전에 터뜨렸던 환경 스캔들은 진성그룹에 타격을 주긴 했지만 이강혁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결국 여론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의 나열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고 이강혁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만들어야 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한 달 뒤에 열리는 진성그룹의 차세대 바이오 기술 코어 제네시스의 글로벌 론칭 행사. 그 행사는 이강혁의 야망의 결정체였다. 전 세계의 투자자 정계 거물,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진성그룹의 빛나는 미래와 자신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었다. 그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장 참혹한 추락의 무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윤리 경영과 인류에 대한 공헌을 떠들겠지. 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행사장의 디지털 설계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전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선우는 열쇠로서 행사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장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것은 단순히 스크린을 해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행사장 내부의 모든 조명, 음향, 방송, 송출 시스템, 통신망, 심지어 비상 전력 시스템까지 자신의 통제해 두어야 했다. 그는 유령처럼 행사장의 디지털 신경망 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신의 손이 되어야 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는 작업을 시작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험 데이터, 서지연의 유서 뇌물 장부,
그리고 이강혁이 자신의 아들인 선우의 이름을 암호로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멀티미디어 패키지로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한 편의 비극적인 다큐멘터리와도 같았다. 한편 오초희는 전략가로서 이 폭탄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해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몇몇 기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특종을 약속하며 행사 당일 자신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움직여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그녀는 진성그룹의 주주 구성과 이사회의 권력 구도를 분석하며 이강혁이 무너졌을 때 그의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드는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이강혁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야. 오초이가 선우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우리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의 손으로 직접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외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로그 호라이즌은 제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모든 네트워크를 샅샅이 감시하며 선우의 흔적을 쫓았다. 몇 번이나 선우와 오초이는 그들의 추정망에 걸릴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들은 공중전화와 암호화된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의 매일 은신처를 옮겨 다녔다. 선우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기술적인 어려움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심리적인 압박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끝장내려 하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어머니의 유서를 읽고 또 읽었다. 부디 그를 원망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몇 번이고 되물었다. 어느 날 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선우에게 오초이가 조용히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힘든 싸움이라는 거 알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자네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이건 서지연 연구원이 시작했던 싸움이고 나처럼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이기도 해. 그리고 이건 이강혁이라는 한 인간이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도록 막는 어쩌면 그를 위한 싸움일지도 모르지. 그녀의 말은 선우의 마음을 울렸다. 그렇다. 이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었다. 이강혁은 무대 뒤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성공과 권력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는 오늘 코어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론칭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진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것이라 확신했다. 같은 시각 행사장 근처의 낡은 오피스텔. 선우와 오초이는 수십 개의 모니터로 둘러싸인 그들의 비밀 지휘 본부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행사장 내부의 모든 CCTV 영상과 방송 송출 화면, 그리고 선우가 장악한 시스템의 제어 코드가 복잡하게 떠 있었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선우가 헤드셋을 통해 낮게 말했다. 이제 신호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미리 작성해둔 보도자료를 전 세계 언론사 연락처 목록 위에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 놓여 있었다.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진성그룹의 역사를 담은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이 끝나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강혁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강혁은 연단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진성그룹이 걸어온 혁신의 길과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업의 숭고한 이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코어 제네시스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질병과 고통을 종식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희망의 불꽃입니다. 우리 진성그룹은 언제나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위에서 오직 인류를 위한 기술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초이가 선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키보드에 엑세큐트 키를 눌렀다. 마지막 한 수가 던져졌다. 이제 주사위는 신의 손을 떠났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지휘본부를 감쌌다. 선우가 엑세큐트 키를 누른 순간 세상은 1초간의 침묵에 빠졌다. 그 1초는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이강혁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메아리 치던 행사장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청중들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어리둥절했고 무대 위에 이강혁은 기술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들 잠시 말을 멈추고 스태프 쪽을 쏘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화려한 코어 제네시스 로고와 홍보 영상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로 뒤덮였다. 청중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강혁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무슨 문제야 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스피커를 통해 나오지 않았다. 모든 음향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기업 로고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선우가 이강혁의 개인 서버에서 발견했던 이름 없는 아카이브 아이콘이 섬뜩하게 떠 있었다. 곧이어 나타난 암호 입력창.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커서를 움직여 암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AACON-U 세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히고 Access Granted 라는 메시지가 녹색으로 빛났다. 이강혁은 그 광경을 보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동공과 지진처럼 흔들렸다. 이선우,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의 열쇠. 곧이어 스크린에서는 선우가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화려한 역사가 아닌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연대기였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젊은 시절의 이강혁과 서지연, 그리고 갓난아기 선우의 행복했던 모습들이었다. 다정한 연인이었고 서툰 아버지였던 이강혁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그리고 변조되었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선우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다. 이것은 야망에 의해 파괴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제물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장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강혁은 무대 위에서 고립된 섬처럼 서 있었다. 그는 보안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통신 시스템은 선우의 손아귀 위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 꼼짝없이 과거의 망령과 마주해야 하는 죄수가 되었다. 영상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출된 내부 문서 인간을 대상으로 자행된 불법 임상시험의 끔찍한 부작용을 담은 기록, 그리고 서지연이 프로젝트의 비윤리성을 고발하며 이강혁에게 보냈던 수많은 이메일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애원과 경고는 이강혁의 야망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 투자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음은 오초이 기자의 이야기였다. 그녀가 어떻게 서지연의 제보를 받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는지, 그리고 이강혁이 어떻게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에게 조작된 스캔들의 누명을 씌우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는지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지연의 강제퇴사 명령서와 조작된 교통사고 사망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강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랑했던 여자를 버렸고 진실을 말하려던 모든 이들을 짓밟았으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방관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을. 이강혁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초라하고 분노에 찬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연단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이성과 통제력을 거의 잃은 것처럼 보였다. 영상 재생이 멈추었다. 그리고 스크린은 두 개로 분할되었다. 한쪽에는 무대 위에 카메라가 잡은 이강혁의 일그러진 얼굴이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둠 속에 잠긴 제로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선우가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열었고 그의 진짜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청년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이강혁과 스크린 속 실루엣 사이를 오갔다. 아버지, 이 미스터리한 해커가 바로 이강혁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강혁은 마치 심장을 관통당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는 스크린 속의 그림자를 향해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선우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그는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가 제 이름이었습니까? 당신의 야망을 위해 세상에서 지워버린 아들의 이름을 당신은 왜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은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이강혁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모순과 죄책감을 정면으로 겨누는 것이었다. 이강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입술을 떨며 스크린을 노려볼 뿐이었다. 선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는 괴물이 되어가는 당신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당신의 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당신의 왕국이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오초이가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 세계 언론사와 투자자 그리고 사법기관에 그들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프레스킷이 일제히 발송되었다. 행사장 곳곳에서 기자들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이 무대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고 경호원들과 뒤엉켜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강혁의 제국은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믿었던 권력과 돈은 이제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선우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내리는 저의 심판입니다. 선우는 통신을 끊었다. 스크린에는 잠시 동안 이강혁의 망연자실한 얼굴이 거대하게 남아있다가
이내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화려했던 무대는 꺼지고 행사장은 혼란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진성이라는 거대한 탑이 그 꼭대기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비밀지휘본부에서 선우는 모니터에 비친 아수라장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오초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복수는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묵직하고 서늘한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되찾은 너무나 아픈 승리였다. 진성제국의 붕괴는 한편의 장엄한 오페라와 같았다. 세상이 가장 주목하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제왕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강혁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에서 망연자실한 채로 체포되었다. 플래시 세례가 그의 텅 빈 눈동자 위로 폭죽처럼 터졌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 후 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이강혁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은 꼬리 자르듯 그를 비난하며 돌아섰다. 검찰은 제로와 오초이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파헤칠수록 거대하게 드러나는 비리의 실체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윤리적 연구가 아니라 정관계 로비와 불법 자금,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낡은 오피스텔의 비밀지휘 본부 선우와 오초이는 TV 화면을 통해 자신들이 일으킨 폭풍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고 패널들은 진성그룹의 비도덕성을 질타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간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선우는 텅 빈 눈으로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남자의 모습.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파괴하고 싶었던 괴물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 함 대신 잿더미만 남은 폐허 같은 공허함이 자리했다. 그는 아버지의 제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뿌리마저 송두리째 불태워버린 것이다. 아버지를 심판한 아들, 그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오초이는 그런 선우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10년간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다. 세상은 그녀를 진실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칭송했고 수많은 언론사에서 그녀를 다시 영입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은 끝났지만 옆에 있는 이 젊은 영웅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다. 이제 뭘 할 생각이니? 오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다. 모르겠습니다. 제로는 이제 사라져야죠. 하지만 이 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싸움은 제로라는 가면 뒤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가면이 벗겨진 그의 앞에는 이강혁의 아들이라는 현실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의 죄를 고발한 영웅으로 보거나 아버지를 배신한 페류나로 볼 것이다. 그 어느 쪽도 그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며칠 후 이강혁의 변호사를 통해 선우에게 연락이 왔다. 이강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항소 없이 모든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단 한 가지의 부탁을 남겼다고 한다. 아들인 선우가 아닌 해커 제로에게 보내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서지연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증오했는가? 그 질문은 선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너진 제국의 왕좌 위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궁금해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나 명예가 아닌 사랑했던 한 여자와 자신 사이의 진실이었다.
그 질문 속에서 선우는 냉혹한 괴물이 아닌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유서를 떠올렸다. 부디 그를 원망하지 마라. 선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버지가 평생 감옥 안에서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소란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선우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바람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볼 뿐이었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라는 감옥에서 아들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는 복수를 선택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단순한 파괴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함으로써 어머니의 뜻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낸 것이다. 그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용한 맹세였다. 자신의 작은 은신처로 돌아온 선우는 마지막 의식을 치렀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분신이었던 제로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백도어 수많은 해킹 툴, 그리고 그가 구축했던 모든 디지털 유령의 흔적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 창에 그는 망설임 없이 예를 눌렀다. 하드 드라이브가 포맷되는 기계음과 함께 그의 과거가 지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다. 진성그룹은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거쳐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에서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힘겨운 재기를 모색하고 있었다. 오초이는 언론계로 돌아가는 대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가 아닌 미래의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의 한 평범한 대학교 캠퍼스, 풋풋한 신입생들 사이로 조금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조용한 미소를 띤 한 청년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선우였다. 그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컴퓨터 공학과 정보윤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가 세상을 뒤흔들었던 천재 해커 제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의실로 향하던 그의 스마트폰이 작게 울렸다. 오초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선우야, 잘 지내니? 선우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봄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가슴속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한 명의 청년이었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답장을 입력했다. 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다. 증오의 메아리는 멎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의 악보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